진행을 맡은 조현입니다. 인문토크 2부에서는 허영란 교수님, 고영직 문학평론가님, 또 일부 진행을 해주셨던 김남호 교수님께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2부 첫 강연은 허영란 교수님께서 장소의 인문학과 장생포, 이곳을 주제로 함께 해주실 텐데요. 허영남 교수님은 현재 울산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이시며 현 도시사학회 회장이시며 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진흥위원회 위원이십니다. 그럼 박수로 허영남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는 허영란입니다. 저는 그 지역에서 지방에서 태어나서 대학을 서울로 가서 이제 오랜 세월 서울에 있다가 다시 울산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이제 울산에서 대학의 자리를 잡으면서 제가 장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아마도 많은 부분이 울산에 살게 되면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저는 이제 서울 사람이 아니니까 서울에 가서 적응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제 친구들도 다 지방에서 온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크게 뭐 특이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울산으로 돌아올 때쯤에는 한국 사회가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과 서울에 살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장소 어디에 사는가, 어디에 있는가가 그 사람의 삶의 성공 여부라든지 가치라든지 의미를 결정해 주는 것처럼 너무 위계가 심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내가 어떤 걸 하든 어디 사는가에 따라서 그 의미가 또는 가치가 결정된다면 이건 너무 이상하지 않나? 그러면 우리는 어디 사는가만 결정하면 서울에서 살 수만 있다면 성공한 삶이 되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 부분이 하나 출발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그 학생들은 울산 학생들이니까 학생들한테 여기서 행복한 삶을 또 의미 있는 삶을 잘 살아보자,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비롯해서 제가 특히 학생들에게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내가 믿지 않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것을 믿지 않으면서 좋은 얘기를 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믿을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보고 싶은 또는 살아봐야 된다는 게 살아야 한다는 게 저의 직업적 책임과도 관련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울산으로 오게 되면서 내가 살아가게 될 또는 내가 여기서 이제 정착하게 될 울산이라는 장소는 어떤 곳인가 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그때 울산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장생포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생포라는 장소에 대해서 장소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문제를 얘기해 보고 싶은데 지금 저도 여기 앞에 앉으니까 굉장히 빛이 강하고 이 공간은 소극장이잖아요. 그럼 이런 소극장은 대학로에 가면 많잖아요. 대학로 소극장과 이 소극장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장생포에 있다는 게 차이죠. 근데 장생포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그곳이 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여기는 그냥 많은 스튜디오 중에 하나일 뿐인 거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그 장소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저는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인데 역사는 보통 시간에 관한 학문이거든요. 근데 제가 울산에 오게 되면서 장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고 이 장소라고 하는 것의 정체성 내지는 이 장소의 성격, 의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게 여기서 살아온 사람들 또는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제가 처음 했을까요? 아닌 거죠.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많고 그런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인문지리학 이런 쪽은.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장생포 이야기를 조금 하고 그리고 장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장소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는 장생포라는 곳인데 이 장생포는 뭐 굉장히 재밌는 곳입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울산대학 교수가 아니고 저기 어디 신안에 있는 어디 대학 교수가 됐다면 어디 섬의 교수가 됐다면 그곳을 연구했겠죠. 그리고 저는 아마 그곳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정말 재밌는 곳입니다라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기가 어떤 관계를 맺게 된 장소의 맥락이나 사연을 안다는 것 자체가 그 장소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제가 그렇게 10년 이상 공부했던 또는 애정을 가지고 지켜본 장소에서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행운이라는 생각도 들고, 또 마침 보니까 이 앞에는 저랑 밥이나 술을 많이 나누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더욱더 행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은 원래는 여기가 이제 울산만이라고 하는 태화강의 하구에 있는 울산만에 있는 그 만의 지류인 장생포만이라는 곳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관서가 6층에서 이렇게 바깥을 내다보시면 어디가 바다고 어디가 산인지 잘 모르실 텐데요. 오른쪽이 바다로 나가는 길인지 왼쪽이 바다로 나가는 길인지 잘 모를 정도로 긴 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1900년대 초에 여기에 왔던 어떤 일본인 작가가 쓴 글을 보면은 밤에 들어왔거든요, 배를 타고. 아침에 문을 탁 열면서 어디가 바다지 하고 봤는데 바다가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다 산이고 주변이. 그 정도로 긴 곳입니다. 바로 그런 장생포의 특징 때문에 이곳이 1899년, 1900년경에 포경기지로 포경기지가 여기에 들어왔어요. 왜냐면은 포경하면은 뭐 여러 가지, 포경도 이제 고래잡이를 제가 말하는 건데, 고래잡이 역사가 뭐 굉장히 깁니다. 길고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그 시기에 마침 이제 러시아나 일본의 포경 자본 회사들이 노르웨이에서 개발된 포경 기술을 받아들였어요. 그 기술이 뭐냐면은 그 포경포, 대포를 장착한 배를 타고 나가가지고 너무 육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대형 고래를 잡아가지고 그 고래를 포를 쏘아서 잡은 다음에, 바다에서는 이 고래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한 16m, 7m, 20m 이렇게 되니까 바다에서는 손을 댈 수가 없거든요. 그 고래를 잡아서 육지로 최대한 빨리 끌고 들어와서 육지로 상륙시켜서 거기서 해체를 해야 되는 그런 포경 기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이 동해에서 울릉도 연안이라든가 이 동해에서 잡은 대형 고래를 끌고 들어올 수 있는 적절한 포구가 어딘가라고 알아보니까, 동해안은 아시다시피 해안선이 굉장히 단조롭고 제가 동해 포구사도 썼습니다만 포구가 발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몇 군데 없습니다. 울산만, 그다음에 영흥만, 뭐 영일만, 이런 몇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곳에 울산이 있고 포항이 있고 뭐 원산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러시아 포경 회사가 주목한 곳이 장생포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래를 끌고 들어올 수 있을 것처럼 수심이 깊고, 그다음에 바로 바다 육지에 탁 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한제국 정부에 요청해가지고 이곳을 빌려서 포경기지를 처음 만든 게 울산의 장생포 포경기지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울산은 거리상으로 보면요, 일본에서 제일 가까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대마도하고 부산이 가깝지만 본토와 본토, 일본 혼슈하고 한반도를 생각해 보면 울산이 제일 가까워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실제로 배를 타고 바로 건너오기도 하고, 그건 뭐 그 근대에만 그랬던 게 아니라 울산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인물인 이해 같은 사람, 고려말 조선 초기에 외교관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일본하고의 외교 관계에 주로 참여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무슨 어디서 그 일본어를 배웠겠어요. 여기 일본하고 교류가 많았기 때문에 외구들도 많이 오고, 그런 인연 때문에 일본하고 교류가 많고, 그래서 이제 식민지 시기가 되면은 포경기지도 여기가 일본인 포경회사도 자리를 잡게 되고, 일본인 어업가들도 많이 오게 되고, 울산 근처에는 일본인 식민어촌도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일본 일제강점기의 어떤 일본인들이 정착한 곳. 그래서 여기 장생포 천지먼당이라고 하는 언덕에 올라가 보시면 일제 시기의 신사 흔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전국에서 신사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곳은 5손가락도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 이제 신사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반전은 바로 이 냉동창고 오른쪽 위쪽으로 올라가 보면은 지금 회사가 있는데, 바로 요 냉동창고 위쪽이 1962년 2월 3일 울산공업센터 기공식을 했던 곳이에요. 그 사진은 여러분들이 아마 딱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이런 생각하실 텐데, 이른바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의 시작인 개발의 어떤 선포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장생포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준비가 없이 그냥 했기 때문에 모래 쌓아놓고 이 태화강 장생포만에 폭탄 설치해가지고 팍 터뜨리면서 이제 그런 기공식을 했던 곳이고, 그래서 그로부터 50년, 60년 지금 이제 그로부터 60년이 흘렀죠. 60여 년이 흐른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장생포 이 지관서에서의 풍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건너편 장생포에서 이 지관선을 마주 보이는 곳은 석유화학단지고 연관 장치산업들이 쭉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 이 장생포 마을로 들어가면은 공단이 아니고 집들이나 건물이 좀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거의 대부분의 이 장생포나 고사동 이 건너편에 있는 부곡 이 지역이 전부 다 공단이 대규모 공단으로 들어갔지만 장생포는 그 시절에도 고래라고 하는 산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생포 주민들이 그 산업으로 먹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단으로 들어가지 않고 마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생포라고 불리는 이 일대에 마을이 한 6, 7개 있었는데 공단으로 들어가지 않은 유일한 곳이 장생포 마을이에요. 그런데 이제 1986년부터 대형 고래 잡이가 상업적 포경이 금지가 됐습니다. 중단이 되고, 왜냐하면은 이제 세계 포경 협회에서 고래 보호를 위해서 더 이상 장사를 위해서 식용을 위해서 고래를 조직적으로 잡는 걸 금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한국도 협회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포경이 중지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장생포는 포경 중지한 이래로 한 36, 7년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로부터 한 20년 흐른 21세기 들어와서 그 기억을 토대로 장생포에서는 고래를 문화적으로 재활용하는 다양한 이제 그 문화산업이랄까요. 그 연장에서 지금 이 공간, 이 장생포 문화창고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다시피 어쩌면 장생포라는 곳은 그 굉장히 작은 마을인데, 이 마을이 좁게는 이 마을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급변한 것도 있지만, 여기 문화창고 바로 앞에 그 장생포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장생포 예전에 국민학교가 유명한 야구 선수들이 많이 나온 곳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사는 사람들도 많고 전교생이 한 2,000명, 2,000 몇백 명 됐다고 하니까요. 그 시절에 야구가 굉장히 유명해가지고 유명한 야구 선수들을 많이 배출할 정도로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그런 활발한 곳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침체되어서 아마 입학생이 없는 그런 정도로 지금은 많이 변화가 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변화를 또 압축하고 있는 그런 곳이 장생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생포라고 하는 곳의 이렇게 이야기를 파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는 말하자면 근대 포경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이 고래와 만나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래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이 상상도 하기 어려운, 가보지 않은 심야 바다라고 하는 세계를 유영하는 존재고,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 고래는 남극이나 북극을 기준으로 회유를 하거든요. 그게 몇만 킬로를 매년 회유를 해요. 그러니까 북극에서 적도로 내려오거나 남극에서 적도로 올라와서 회유를 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지구적 차원의 존재. 그러니까 인간의 상상력하고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인데, 더구나 바다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래의 실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장생포를 매개로 우리가 만나는 고래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지구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어떤 전혀 다른 세계를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로 그 동해 이쪽, 특히 이제 울산만 이쪽 짐작컨대 예전에는 수심이 훨씬 높았기 때문에 고래들이 육지로도 많이 이제 좀 더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방구대 안각화가 국보 285호인가 그렇잖아요. 그게 방구대에 이제 고래 그림이 많이 있는데, 그 시절에 그 사람들이 고래를 그렇게 그릴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거든요. 왜냐면은 만약에 바다에 나가서 고래를 보신다고 해도 고래는 정말 잠깐 물 위로 나왔다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방구대 안각화에 가보면은 고래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굉장히 오랫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누적적으로 봤던 고래를 함께 그린 거라는 거예요. 어떤 개인의 작품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상상하게 해주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장생포 사람들은 그렇게 따지면 1899년에 우리가 식민지화 되기 전부터 러시아 사람들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장생포 마을, 지금 우리가 있는 곳 이쪽 편이 장생포 마을이고 건너편이 고래 이제 그 해체장이었는데, 그쪽에 러시아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 장생포 사람들과 교류가 있었겠죠. 그래서 장생포 마을 이장,
이런 사람들이 러시아 말 한두 마디씩 다 하고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1900 러일 전쟁 이후에는 러시아가 이제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다 나가고 러시아가 만들었던 그 포경기지를 일본 포경기지들이 다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 회사가 많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해방될 때까지 장생포 일대는 일본 포경기지의 이제 큰 기지였는데 기지 중에 하나였는데 1900년대 초에 보면 벌써 일본 포경회사에서 배를 타는 조선인 선원들이 많이 있고요. 또 포경기지에서 일을 하는 조선인들이 있고 또 포경기지에서 이 일본 포경회사 사람들하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그 사회 경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그곳에서 적응을 하게 되고 새로운 문화를 만나게 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생포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독특한 것이 아주 이런 시기부터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접촉이 있고. 그래서 이미 1900년경에 러시아 사람들이 여기 들어왔죠. 그 다음에 그 시기에 이 지역에서 채택했던 그 기술이라고 하는 게 노르웨이식 그 포경 기술이었기 때문에 노르웨이 포수들이 들어와서 살고 가족도 있었어요. 가족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일본인들은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에 조선인 장생포 마을 사람들이 있고 또 돈을 벌러 온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이 지역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굉장히 혼종적인 문화, 다양한 문화적인 것들이 쌓여 있었던 그런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1960, 70 그래도 공업화가 되기 전까지는 이 장생포 마을이 작은 마을들이 좀 있고 농사짓는 마을이 있고 포경 기지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경제를 운영했기 때문에 주로 이제 포경선을 타거나 아니면 포경선의 선원이거나 포수이거나 이런 분들이 장생포 마을의 중요한 구성원이었고 그분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장생포 분들 인터뷰를 많이 해봤는데 지금은 한 10년 전에 인터뷰할 때는 생존에 계신 분들이 그래도 계셨는데 지금은 포수 하셨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포경선을 타셨던 분들은 아직 좀 남아 계시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일반 선박하고 달리 일반 어선하고 달리 포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뭐냐면 고래를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래를 잡는 사람은 누구냐면 포수니까 포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포수를 중심으로 아주 그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말하자면 포경선 안에서 서로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서로 무사히 잘해서 포수가 고래를 잡으면 그 수확을 같이 나누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서로에 연결되어 있는 생태계였고 고래를 중심으로 그리고 그 생태계 안에서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 잘 살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자부심도 강하고 서로만 갖고 있는 문화가 있잖아요. 남들은 모르는 고래와 관련된 먹거리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마을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장소에 대해서 아까 이제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아마 그냥 이 지관 5층에서 봐가지고 좋네 이렇게 또는 재밌네 이렇게 보셨던 거랑 여기가 그런 곳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떠세요? 좀 약간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 어떤 사람이 마르코 오제라는 사람이 인류학자, 지리학자고 인류학자인데 이분이 비장소라는 말을 이제 쓰셨는데 비장소가 뭐냐면은 어디나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비장소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역이라든지 공항 대합실 이런 데 있죠. 나는 공항 대합실만 가면 좋아. 뭐 이런 분들. 그러니까 전 세계 공항이 똑같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비장소라고 하는 것이 현대사회는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기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의 스튜디오, 하나의 소극장이었을 뿐인데 이 장생포라고 하는 곳의 역사나 이야기를 알게 되면 여기는 이제 어떤 특별한 장소가 되는 거죠. 아, 이곳이 그런 장소였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장소 정체성, 장소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얘기 장소 상실이나 장소성이나 장소 상실이라는 얘기를 하신 분이 이제 에드워드 랄프라고 하는 지리학자인데 그분 얘기가 뭐냐면 내가 장생포에 와서 이 소극장에서 인문학에 대한 얘기를 들었지만 나는 그냥 여기 와서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보고 이 장소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관심이나 이해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간다면 의미 있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그것은 여기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렇게 맺는 장소가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냥 가게에 들러서 물건을 살 뿐인
이 가게가 있는 이 장소가 어떤 맥락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는 그런 삶을 자꾸 살게 되면서 의미 있는 장소가 사라지는 현상을 그분은 장소 상실이라고 하는 용어로 표시를 했는데요.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잘 산다는 건 뭐냐면 나에게 의미 있는 장소, 내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장소, 내가 사연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런 장소가 그런 장소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런 장소가 많이 있다는 것,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이다라고 그분은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오늘 이제 지관서가에 와서, 제가 지관서가에 자주 옵니다만, 지관서가에 와서 오늘 강연하시는 걸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울산 옥동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그곳은 울산 대공원에서 무척 가깝고요. 울산 대공원 지관서가 1호로부터 반경 1km 이내에 제가 살고 있는데 그 지관서가가 들어올 때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그러니까 지관서가가 들어오기 전부터 저 공간은 참 좋은 공간인데 왜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곳에 지관서가가 들어오고 저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서가 안에는 잘 안 들어가고 서가 정원에서 주로 차를 마시거나 사람들하고 노는 건 많이 합니다.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는 그 지관서가 그냥 어떤 종류의 흔히 있는 북카페가 아니라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인 것이고 특히 또 이 장생포 지관서가는 제가 연구하는 장생포에 있는 지관서가라서 특히나 제가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인데 그런 방식으로 어떤 장소와 인연을 맺는 것 그리고 그런 저의 인연을 공유하는 것 그런 것이 좀 재미있게 의미 있게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허영남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리스를 순례한 적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제일 유명한 델피 신전이 자기들이 우주의 배꼽이라 그래가지고 우주의 중심이 여기 모양이구나 하고 또 노마에 가면은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니까 노마가 또 세상의 중심 모양이구나 하면서 세상 돌아다니면서 다 중심들을 많이 찾아다니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중심은 자기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곳이 우주의 중심이더라고요. 내 자신의 무지하면은 행복할 길이 없고 자기가 서 있는 땅에 무지해도 행복할 길이 없거든요. 타인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대해서 그냥 허망한 선망으로 평생을 소모하게 돼버리고 마는데 자기가 딛고 있는 땅이 어떤 땅인지 알아야 애정을 갖게 되고 특별한 곳으로 인식하게 되고 우리 허영남 교수님 강연을 듣다 보니까 이 장생포 지관서가에 대한 애정이 갑자기 그냥 갑자기 샘솟습니다. 특별한 곳으로 이렇게 다가오네요. 이것이 고래를 매개로 한 이게 국제도시였구만요. 공동체였고 굉장히 새롭게 의미가 다가옵니다. 다음 순서로는 고영직 문화평론가님을 모시고 강연 청하겠습니다. 고영직님은 문학평론가이시며 사람은 이야기로 구성된다고 믿는 인문주의자 동네 지식인이십니다. 그럼 고영직 문학평론가님을 모시고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주제로 강연 청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고영직입니다. 제가 저 자신을 소개할 때 좀 몇 년 전부터 좀 망가지는 걸 선호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용직이 아니라 고영직이다. 이 점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1교시에서 선생님, 세 분 선생님이 전부 다 간증을 하셔가지고 뒤에서 하는 분들이 되게 압박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이 간증의 유혹을 좀 약간은 견디면서 또 간증을 약간 하면서 제가 준비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주제가 이제 고독과 외로움이라는 주제가 큰 타이틀인데요. 제가 10대 시절에 참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인 외로움이 있어서 제 식구들이 한 명씩 이제 같이 밥 먹는 그 밥상에서 한 명씩 퇴장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이게 왠지 쓸쓸하고 그런 게 저한테 한동안 지배를 했고요. 앞서 이제 전병근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때 저를 구원했던 게 이제 책이었습니다. 책을 읽으면 좀 외롭지 않고 책에서는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가 한 15년 전쯤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여행을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특수한 목적을 띠고 간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때 한 15일 정도를 여행을 했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뭐 가자 지구는 직접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라말라 지구나 그 베이트 프릭, 뭐 하이파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 그 가난의 풍경을 이렇게 봤죠. 뭔가 이렇게 가두리 양식장에 갇힌 그 물고기처럼 점점 줄어드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삶의 풍경을 보고 그 어떤 냄새를 맡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만났던 어떤 이 팔레스타인 동화 작가가 했던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팔레스타인 동화에는 판타지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분들 키우거나 우리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나를 설레게 했던 어떤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반지의 제왕이든 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든 그 이야기들이 중요한데 근데 이 팔레스타인 동화에는 전혀 이 판타지가 없다. 그야말로 레알 어떤 현실만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희 10대 시절과 좀 연상되는 이야기에서 그 얘기가 좀 떠올랐고요. 그래서 그때 저에게 이 그 활자를 읽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어떤 글을 써보는 것. 그때 제가 가장 감명을 받았던 이 작가가 중국의 작가 루신 선생이었습니다. 뭐 책 좀 읽으신 분들은 아마 이름 다 아실 겁니다. 이 아크정장이나 뭐 광인일기나 이런 그 소설을 쓴 작가죠. 이 광인일기라는 작품은 이 소설의 맨 마지막 문장이 아이들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끝납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 전에 서울호 10주기를 맞았습니다만 우리는 아이들을 구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 무렵에 2014년 이 무렵에 루신 선생의 이 광인일기를 다시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하튼 저의 그 10대 시절을 돌아보면 어쩌면 이 고독과 외로움은 좀 다르죠. 우리는 저마다 고독한 존재이지만 고립된 존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 삶에서 중요한 건데요. 그것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제로 이제 처음 의뢰를 받았을 때 생각했던 게 제가 올해 1월 초에 이 경향신문에 외로움은 질병이다 이런 제목으로 짧은 칼럼을 썼어요. 외로움이 질병이다. 이거 썼더니 제가 이제 어떤 뭐 글을 쓰면 별로 이게 피드백이 별로 없는데 그 칼럼을 쓰고 나서 제가 주위에서 엄청난 피드백을 받았어요. 나도 외롭다. 나도 외롭다.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고요. 같이 술 마시자. 아까 이제 술도 먹고 밥도 먹자.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팅 투게더 아닙니까? 예수님도 툭하면 이렇게 뭘 먹잖아요.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 상당히 이 사람들의 이 중요한 어떤 이슈구나. 지금은 어떤 시대를 관통하는 이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통계청의 이 발표를 보니까 그동안은 한 달 평균 월 평균 1000명의 자살자가 1000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 1월에 자살자가 1300명을 돌파했습니다. 처음으로 1000명을 돌파했어요. 이게 외로움이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외로움이 민주주의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외로움이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질병이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곁이라는 말, 또 이 편이라는 말, 이 품이라는 말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차원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나중에 이제 그 화면으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 중에 최금재인이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이분이 우리 사회의 양극화의 문제를 웃음의 양극화로 비유해서 시를 썼습니다. 그분이 쓴 시 중에 웃는 사람들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의 이 표현이 맨 마지막 이 두 행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참고 견디려 해도 웃으면 민주주의가 없다라고 하는 아주 강렬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의 문제가 웃음의 양극화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 젊은 사람들, 특히 청년들을 제가 자주 만나는데 만나보면 되게 좀 마음이 우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울산에 살고 있는 그 훌륭한 시인이 한 분 계시죠. 제가 좋아하는 백문산 시인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몇 년 전에 쓴 시 중에 너를 쬐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우리 왼쪽 가슴에 시 한 편을 품고 사셔야 됩니다. 나만의 어떤 문장을 품고 사셔야 됩니다.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이 문장이 나를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게 저는 어쩌면 너를 쬐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햇볕 정책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비유와 도 통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제가 작년에 여기저기 많이 이제 지역을 다니면서 보면요, 작년에 그 전라남도 고흥군에서 어떤 이제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그때 어떤 청년을 만났어요. 이 전남 고흥군 하면 이른바 이 지역 소멸, 뭐 인구 소멸 항상 앞자리에 나오는 이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지역의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소멸로 나타나지 않고 서사의 소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중요한데요.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당신에게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사회적으로는 청년 인구 유출이라든가 지역 소멸을 말해야겠지만 나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은 동료의 부재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받고 마치 뭐 둔기로 한 대 머리를 뒤통수로 한 대 맞은 것처럼 굉장히 큰 타격감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곁이 있는가, 그리고 나를 편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 다음에 나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 사람이 뭐 장애를 가졌건 갖지 않았건 돈이 많건 적건 간에 누구나 이렇게 품을 수 있고 나를 편들어 줄 수 있고 내 곁에 누군가 있어서 같이 술도 마시고 책도 읽고 밥도 먹을 수 있는 이런 관계망이 살아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외로움의 시대에 고립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정치철학자 김만권이라는 분이 얼마 전에 되게 인상적인 책을 썼죠. 외로움의 습격이라는 아주 훌륭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이 한국 사회의 어떤 문제점, 이 외로움의 문제를 굉장히 아주 진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초연결 시대, 이 디지털 초연결 시대에 더 심각하게 모래알처럼 우리 관계망이 부서지고 있다라고 하는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영어로 인디비주얼이라는 말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쪼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그 존재를 봐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지금 우리의 실정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걸 어떻게 좀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우울뿐만 아니라 우리 사이를 짓누르고 있는 이 시대의 우울, 이것을 어떻게 다 같이 이 손을 잡고 같이 이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저는 뭐 이게 이제 북클럽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 문화과학이라는 그 개간지가 있습니다. 문화과학의 이번 2024년 봄호의 특집호가 사회적 우울이라고 하는 특집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서 이렇게 구매하셔서 보시면 되게 그 다층적이고 다차원적인 차원에서 외로움이 우리를 습격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왜 이게 중요하냐? 저는 몇 년 전에 작고하신 이 녹수평론 발행이셨던 김종철 선생님과의 오랫동안 이제 생전에 한 14년 정도 이 교류를 했었는데요. 그 모임이 김밥 모임이었어요. 김밥을 먹는 모임이 아니라 김종철 선생님과 밥을 같이 먹는 모임이었어요. 밥을 2달에 한 번씩 책이 나오니까 밥을 같이 먹으면서 밥만 먹겠어요. 뭐 술도 마시고 또 욕도 하고 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아주 재밌게 지냈는데요. 그분이 좋아하는 시인 중에 아일랜드 출신의 브랜델 커넬리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경이로움이 내 안에서 죽었을 때 권력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을 하셨다고 저에게 귀뜸을 해줬습니다. 저는 그 말이 상당히 지금도 제 남아 있고요. 이게 이 외로운 사람들이 한 번 움켜쥔 손을 펼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크게 뭐 정치라든가 경제라든가 여러 차원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우리말 중에 우리가 배고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배고프다는 말도 있는데 우리 뭐 어떤 이야기를 한없이 듣고 싶다라는 말이 귀고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한없이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말이 이고프다라는 말입니다. 말을 하고 싶다는 말이죠. 이 배고프다, 뭐 이 유튜브에 보면 먹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먹방만이 아니라 먹방만이 득세하는 사이는 좋은 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누군가의 사연을 들어줄 줄 알고 누군가의 앞에서 내 얘기를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무대들이 많아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뭐 예방적 사회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문체부라든가 이런 그 정부 부처에서도 작년부터 문화로 사회연대 같은 프로그램들이 전국 각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춘천문화재단하고 이렇게 밀접하게 뭐 제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춘천문화재단에서 되게 의미 있는 재밌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안녕지표 같은 것을 만들고 뭐 그다음에 어떤 뭐 서로가 서로 모두의 살롱 같은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안에서는 어떤 시민들이 자기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자기 닉네임을 가지고 전혀 이렇게 친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같이 라면도 끓여 먹고 여기 오늘 주제도 라면이지 않습니까? 사로라면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같이 라면도 끓여 먹고 그러면서 재밌게 자기 얘기를 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러면서 되게 시민들이 더 이렇게 어떤 끈끈한 관계가 아니라 느슨하지만 좀 내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관계를 갖게 됩니다. 저는 1년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넥타이를 맵니다. 넥타이 멜 일이 거의 없는데요. 넥타이를 매는데 맨 위에까지 내는 것을 이것을 이제 스트롱 타이라고 합니다. 아주 타이트하게 매는 거죠. 그런데 넥타이를 느슨하게 매는 걸 위크타이라고 합니다. 이 느슨하지만 약한 관계, 이 관계가 우리가 사는 도시, 우리가 사는 일터에서 좀 되게 중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앞에 이제 저를 소개할 때 동네 지식이란 말을 좀 낯설지 않습니까? 제가 한 5년 전에 처음 만들어서 유포를 막 하고 있는 말인데 괜찮습니까? 네. 이 말이 이제 제가 참 좋아하는 미국의 인류학자 중에 데이비드 그레이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의 어떤 책을 보다가 지금 진짜 지식인은 높은 이론가가 아니라 낮은 이론가여야 된다. 아까 이제 허영남 교수님께서 지역을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의미가 저는 제 식으로 번역을 하자면 이제 동네 지식이란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낮은 이론가가 필요하다라는 것과 통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지역에서 좀 다양한 어떤 활동들을 사람들과 사람들을 좀 연계하고 매개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우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는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에서는 이게 꼭 어떤 이렇게 구분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교육이라든가 이 지역의 평생학습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절대로 만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돈의 출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한 곳은 문체부고 한 곳은 또 교육부예요. 그래서 이 돈의 어떤 칸막이에 갇혀서 절대 사실은 같은 일인데 서로 만나지를 않아요. 서로 교류하지를 않아요. 이런 것들을 좀 부수자 지역에서. 그리고 지역이 지금 그 행정의 칸막이를 말하기에는 지역의 위기가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그런데 좀 돌아보면 이 위기라는 말은 영어로 크라이시스지 않습니까? 우리 다 영어 좀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크라이시스라는 말하고 비평이라는 말하고 그리스어 어근이 똑같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뭔가 위기의 순간일수록 뭔가 비평정신이 살아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역에 발을 딛고 사는 입장에서는 이 비평정신이 좀 살아날 필요가 있고요. 그 어떤 문제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활동이 어떤 오공본도 같은 활동이 아니라 좀 더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점도를 이렇게 그 느슨하게 연결해주는 그런 그 역할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그 일본 영화 중에 키모메 식당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그 영화 보면 어느 스웨덴 골목에선가 어떤 일본 여성이 식당을 운영하는데 처음에는 막 파리를 날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씩 오는데 그 사람들 사이를 이렇게 귀담아 들으면서 듣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뭔가 거기서 어떤 관계망이 생기고 서로를 편들어주는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지역 또한 그런 관계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영국의 시인 중에 블레이크라는 시인이 새의 보금자리, 거미의 거미줄, 사람의 우정이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이 우정이야말로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에게는 이게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좀 생각하시면서 내가 사는 지역에서 좀 재밌게, 저는 너무 거룩하게 어떤 일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나라를 구하겠다, 뭐 지역을 구하겠다, 이런 생각 싹 다 이 장생포 앞바다에 버리시고 나라도 구하겠다, 이런 어떤 마음의 태도와 습관을 형성해 나간다면 내가 사는 지역이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좀 마무리를 하자면, 제가 영국의 어떤 그 연구소에서 도심지 다운타운에서 술을 마시는 것하고 동네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것하고 어떤 게 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를 했어요. 했더니 술의 양은 압도적으로 다운타운에서 마시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술의 어떤 그 술집에 머무르는 체류하는 시간은 동네 술집이 훨씬 더 길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사하는 바가 꽤 큽니다. 아마 다운타운에서 술을 마실 때는 급한 속도로 진짜 빨리빨리 술을 마시는 거죠. 그런 어떤 자리도 어느 때는 필요하겠습니다만, 좀 더 내가 사는 지역에서 좀 더 요즘 술사건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좀 더 그런 자리들이 곳곳에 많이 생겨난다면 그거야말로 저는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내가 사는 지역에 곳곳에 숨구멍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그 지역을 만들어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이 외로움의 시대, 우리가 저마다 고독하지만 고립되지 않는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사람이 사람을 부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영직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그 외로움이란 질병에 물든 사람은 이렇게 오므린 손을 펼 줄을 모른다고 그랬는데, 참 우리도, 저도 예전에 너무 외롭고 힘들 때 어느 어르신이 바보처럼 웃으면서 이렇게 손을 가만히 잡아주는데 정말 외로움이 스르르 녹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런데에도 이제 자기가 곁을 내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손을 잡아줄래도 잡아주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아저씨 왜 이래? 이 할아버지 왜 이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에서는 그렇게 경계를 풀기가 참 쉽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은, 이런 동네에서 마을에서는 사람들에게 조금은 그래도 곁을 내주면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녹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김남호 교수님께서 강연을 해주실 텐데요. 김남호 교수님은 현재 울산대학교 철학상담학과에서 과학기술과 사회윤리, 인공지능과 인간의 미래, 자유의지와 인간의 본성 과목을 전담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미래는 나에게 열려 있는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겠습니다. 김남호 교수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오신 선생님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계신가요? 네. 자, 분명히 두 발로 스스로 이 강연장에
오셨을 텐데, 그리고 자신의 손가락으로 링크를 눌러서 이 강연장에 지금 합류하고 계실 텐데, 그렇지 않다라고 고개를 저으시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자, 내가 전혀 자유롭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이고, 어떻게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입시생입니다. 어떻게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요? 제 통장을 아내가 관리하는데 어떻게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반면에 이러한 삶의 제약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을 먹기에 따라서 삶의 큰 방향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계신 선생님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과연 자유로운 존재일까요? 아니면은 자유롭지 않은 존재일까요? 자유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로운 삶을 방해하는 너무나 많은 제약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정치적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독재 사회의 경우에 자유로운 삶은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적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독재 사회가 아니라 민주 사회에 살고 있을지라도 경제적으로 궁핍한 경우에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선천적, 후천적, 신체적 장애와 질병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설령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내가 타고난 신체적 장애, 질병을 갖고 있다면 자유롭게 사는 데 분명히 방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유전자 초기 두뇌의 형성과 발달의 경우에 분명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이유들을 가지고 우리는 자유롭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또 한편에는 아니다. 여러 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빅토르 프랑클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비인이 낳은 프로이트와 아틀러와 함께 3대 심리학파를 만든 유명한 심리학자죠. 이 빅토르 프랑클이 굉장히 조숙한 심리학자였습니다. 얼마나 조숙했느냐? 이분이 7살 때, 나중에 이제 자기 회고록에 쓴 얘기인데요. 자기가 7살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차피 인간은 다 죽는데 삶의 의미가 도대체 있단 말이냐?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7살짜리가요. 이 빅토르 프랑클이 나중에 커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병원을 개원을 했을 때 그만 히틀러가 오스트리아 빈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이었던 프랑클은 가족과 함께 수용소에 갇히게 되죠. 불행일까요? 다행일까요? 프랑클은 어쨌든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아서 나중에 의미 심리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을 탄생시켰지만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그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천천히 풀어내게 되는데요. 프랑클이 그 참혹한 곳에서 목격했던 얘기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데어 하일리게 성자가 되는 쪽을 선택을 하고 누군가는 데어 슈바인 돼지가 되는 쪽을 선택하더라. 이걸 목격합니다. 분명히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때 누군가는 정말 성자에 가까운 선택을 하는 반면에 누군가는 정말 악마와 같은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을 했고 빅토르 프랑클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정치적, 경제적, 건강상의 제약과 무관하게 무언가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자, 일상의 대부분은요,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생리작용이라든지 습관적 행동, 본능 등등에 따라서 우리가 일상의 많은 부분들을 선택하고 행동을 하게 된다는 점을 저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 논문에 실렸던 사례인데요. 한 공사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인부가 구두를 신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만 대못을 밟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못이 신발을 구두를 관통해서 뚫고 나왔습니다. 너무나 이제 고통스럽고 비명을 지르는 그 분을 병원으로 모셔서 이제 알고 봤더니 못이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를 뚫은 거예요. 발가락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어디서 그런 고통이 나왔을까요? 두뇌가 일으킨 착각이거든요. 현대 심리학은 이런 많은 예들을 통해서 인간은 정말로 기만당하기 쉬운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줍니다. 두뇌가 착각을 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두뇌가 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죠. 또 다른 유명한 예를 하나 들면요. 고무손 실험이라고 하는 실험입니다. 이 실험은 피실험자가 책상에 앉아서 왼손은 책상 위에 올려놓고요. 오른손은 책상 밑으로 넣습니다. 그때 이 책상 위에다가 고무로 만든 가짜 손을 이렇게 올려놓고 그 앞에 이렇게 거울을 갖다가 이렇게 세워놓거든요. 그러면 피실험자의 관점에서는 마치 책상 위에 자신의 왼팔과 오른팔이 그대로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것처럼 일종의 착시를 체험하게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실험자가 오른손, 즉 고무손 살살 간지럽히면요, 피실험자가 막 간지러움을 느껴서 킥킥 웃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도끼라든지 칼 같은 흉기를 이용해서 오른손 고무손을 갖다 이렇게 찍는 순간에 피실험자는 깜짝 놀라서 손을 자기 이제 원래 밑에 있었던 오른손을 빼게 되거든요. 자, 피실험자는 분명히 머릿속으로는 자신의 진짜 손은 책상 밑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험을 했을 때 깜짝 놀라서 오른손을 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두뇌가 결국 착각을 일으키고 그러한 행동을 유발시켰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심리학자들은 이런 실험을 통해서 실제로 인간은 의식적으로 뭔가 선택하고 판단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두뇌 활동의 결과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유의지는 없다는 그런 굉장히 강한 암시를 보여주는 결과들을 자꾸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자, 일방향 힘, 다시 말해서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힘이 우리 자연에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번개가 칠 경우에 번개는 한 방향으로만 치고요. 다시 말해서 번개는 번개가 치기 전에 내가 번개가 지상으로 떨어질까 말까라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번개는 원인이 주어지면은 땅으로 특정한 곳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일방향이에요.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은 이렇게 일방향의 힘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선택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 힘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진 빵을 나보다 더 힘든 누군가에게 건네줄 수도 있지만 건네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번개는 원인이 주어지는 순간 지상으로 꽂힐 수밖에 없지만 인간의 경우에 선택지 앞에 놓여 있을 때 이쪽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이쪽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게 인간이지 않겠느냐, 즉 양방향의 힘을 갖고 있는 게 인간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인간이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원인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을 리버타리아니즘, 다시 말해서 자유론이라고 부릅니다. 고전적 자유론자들은 토마스 리드, 그다음에 임마누엘 칸트 같은 철학자들이 있고요. 현대 자유론자들에는 로버트 케인이나 마크 발라기오 같은 자유론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 자유론자들은 결정론을 부정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특별한 선택과 행위의 경우에는 이미 닫혀 있지 않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왜 그런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은 공통적으로 갈린 결정에 우리가 직면하는 순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린 결정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의지의 자유가 발생하는 때는 인생의 어려운 시기, 즉 갈린 결정에 직면하는 때인데, 자, 이것은 한 사람 안에 두 개의 상반된 선택지로 인해서 마음이 둘로 나뉜 상태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갈린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많이 직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할까? 예, 아니면 이렇게 할까? 네, 이게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이렇게도 하고 싶고 저렇게도 하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둘로 나뉜 상태를 갈린 결정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당신은 오늘 취업을 위한 중요한 면접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면접장에 가기 위해서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아직 어두컴컴한 골목길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아이를 목격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눈에 그 아이는 학대받고 나온 아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순간 숙고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를 도와주러 다가갈까? 아니면은 면접장으로 가던 길을 계속 갈까? 이게 바로 갈린 결정의 순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갈린 결정에 직면하는 그런 순간들을 다 체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단순히 본능이라든지 습관적으로 무언가를 단순하게 선택하는 그런 상황과 분명히 다른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자, 로버트 케인 같은 현대 자유론자들은 이런 갈린 선택의 상황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인간의 두뇌 안에는요, 우리 두개골, 딱딱한 두개골 안에 뇌가 있죠. 뇌는 평균 1.3kg 정도 되는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그 두뇌 안에는요, 약 9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 100조 개 정도의 시냅스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로버트 케인 같은 철학자들은 두뇌 상태 안에 카오스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두뇌 안은 복잡계의 상태를 가진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신경세포 안에 있는 미세소관의 경우에 그 크기가 미시세계도 아니고 거시세계도 아닌 중시계에 속할 정도로 작습니다. 예. 그런데 최신 현대 물리학에 따르면 미세소관 안에, 다시 말해서 중시계 안에도 양자 현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발견해내고 있고요. 최근에는 거시세계에서도 양자 현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거시세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이런 수많은 일상적인 사물들로 가득한 이런 거시세계가 고전 역학에서 존재하고 있는 그런 강한 결정론이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숙고하는 과정에서,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라고 마음이 나뉜 그런 상태에서 두뇌 안에 카오스 상태가 발생을 하고 또 양자 현상까지 겹치게 되면은 이전의 물리적인 원인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는 다른 결과값이 나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우리 일상적인 선택이나 행동은 원인에 의해서 결정된 상태로 진행이 되게 되지만, 특별한 경우,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숙고해서 선택해야 되는 경우에는 원인과는 상관없이 다른 결과값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말은 특정한 경우에 나의 미래가 나에게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자, 이것은 인류의 난제입니다. 자유의지는 존재할까요? 다시 말해서 내가 나의 선택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존재할까요? 아니면 자유의지는 존재하지 않을까요? 이 문제는 아직까지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 중이고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는 나의 선택에 의해서 열려 있을까요? 아니면은 특정 원인에 의해서 이미 결과가 결정돼 있을까요? 즉 닫혀 있을까요? 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 물음을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어느 쪽 입장을 지지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볼 것을 요구합니다. 자, 현대 물리학자들이 지금 암흑 물질을 갖고 논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암흑 물질은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 반면에
암흑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어느 쪽에 베팅을 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자유의지가 없다 쪽에 베팅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유의지가 있다 쪽에 베팅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자유의지가 있다 쪽에 베팅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결정론 같은 경우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냐? 한 인간에게 유전자, 환경적 요인과 같은 무의식적 요인이 분명히 영향을 주지만 정확히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에 관해서는 저희가 아직 모릅니다. 네. 그리고 어떤 실험이나 통계 자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유전자나 환경적 요인이 인간에게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얼만큼의 영향력을 주는지 알아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네. 그 다음에 벤야민 리벳 등과 같은 어떤 뇌 측정 장치를 이용해서 했던 그런 수많은 실험들의 경우에 경험적인 증거, 다시 말해서 결정론을 지지해주는 경험적 증거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오늘날 학계의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자, 반대로 자유의지는 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우리가 설득력 있는 어떤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 양자역학의 코펜하겐 해석에 의하면 원인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은 사건 혹은 현상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카오스 현상은 비예측적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보여주고요. 신경세포 하나의 발화 여부, 다시 말해서 신경세포 하나가 발화를 하는지 아닌지는 오직 확률적으로만 예측 가능하다라고 지금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행위자의 의식적 의도가 원인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은 결과값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느 쪽 입장이 과연 옳은 입장으로 판단이 날지 그건 저희가 조금 더 시간을 좀 두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요. 이 자유의지 논쟁과 오늘 큰 주제와 좀 자유의지 논쟁을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10대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비율이 한국 사회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 분명히 인간의 경우에 타고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키나 외모와 같은 어떤 외형적인 요소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끄러움이 많거나 아니면 뭐 끼가 넘치거나 이런 기질적인 요소일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형성되는 것이고 그것을 후천적인 노력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게 매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뭐냐, 한국 사회가 정말 어린 아이들, 자라나는 그런 청소년들의 타고나는 그런 다양성들을 정말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는 영재가 아닌데 영재로 부모님이 만들려고 하거나 뭐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아이는 노란색인데 부모님이 청록색으로 만들려고 해서 그 어린아이가 불행함을 느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결정론이 옳은지 또 자유론이 옳은지는 아직까지 결정이 나지 않았지만 어떤 경우가 옳든 간에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론이 옳다고 했을 경우에 노력이 중요한 이유는 너무나 명백하죠. 그러나 결정론이 설령 옳을지라도 노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한 개인이 타고나는 그릇이 소위 말해서 얼마나 큰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통해서 어떤 변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요. 그것이 정말 큰 성과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작은 변화일지라도 우리 부모님이라든지 또 윗세대들은 그런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노력 자체를 매우 존중해주고 작은 성과에도 기뻐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문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남환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아주 심리학적인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흥미롭네요. 아주 재밌고 저는 이제 늘 이제 수행 치유 뭐 이런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그런 유튜브도 하고 평생 이제 종교 전문 기자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수행하고 명상하고 그러는 것이 예전에는 이제 전혀 그렇지 않을 때 나의 그 똑같은 상황, 똑같은 누가 나를 자극하면은 그런 원인과 결과 사이에 전혀 틈이 없이 자동 발사 버튼이 자동으로 발사돼 가지고 분노를 폭발시켰지만은 지금은 어느 정도 공간이 생겨 가지고 내 마음과 감정을 알아차리고 마음을 챙기고 그러면서 조금 더 스무스하게 내 자신이 자유의를 가지고 이렇게 결정하다 보니까 우리 교수님께서 자유우지 쪽으로 손을 들어주시니까 너무나 반갑고 좋았습니다. 하여튼 박수를 한 번 더 보내주십시오. 앞서 이제 강연하신 허영란 교수님, 고용직 문학평론가님, 김남호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고 함께 토크 그리고 Q&A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 나와주세요. 온라인 참여자 장용석님께서 외로움에 대한 공유와 해결을 위한 관계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어느 분께서 혹시 제가 그 외로움에 대해서 조금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외로움이 아까 이제 조혜선 선생님도 1교시에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참 이렇게 자기를 솔직하게 여는 게 참 쉽지 않습니까? 또 그러려면 뭔가 좀 이렇게 안전하고 이 자리가 좀 안전한 곳인지 좀 내가 안녕하다고 느끼는지 좀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또 안심할 수 있는 곳인지 라임 괜찮습니까?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공간을 이제 일본에서는 아리로 마마라고 하거든요. 있는 그대로 이렇게 봐주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러려면 상당히 이제 그 시간이 필요해요. 아까 이제 그 일부에서도 시간이 필요하다. 아까 전병훈 선생님께서 독서 모임에서 시간이 왜 중요하냐. 그런데 저도 이제 지역에서 제가 이제 서울 양천구 목동역 1번 출구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만 제가 자주 가는 술집이 하나 있어요. BHC라고. 거기서 술 자주 마시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제 그냥 그게 아니라 좀 뭔가 좀 의미 있게 맛있게 술을 먹으려고 제가 이제 책읽기 모임을 했어요. 근데 이 책읽기 모임을 하면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공간이 필요한데 우리 동네 그 평생교육관에다가 전화해서 평일 저녁 시간에 한 2시간 정도 쓸 수 있느냐. 이제 이 직관소가 같은 곳이죠. 그런데 이 공간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런 작은 무대들이 일상 곳곳에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요즘에 하고 있는 것이 작은 서점이라든가 이게 이제 도시의 어떤 실핏줄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 몸이 좀 잘 작동하려면 실핏줄이 이제 혈관이 튼튼한 것처럼 그런 게 필요한데 이게 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외로움이 적절하게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해소가 되려면 이런 정말 진짜 이 시간 그런 기다릴 줄 아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런 공간도 필요하고 또 그런 사람도 필요하고 그런 이게 넛지를 넣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슬쩍 이렇게 넌지시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넌지시 뭔가 추임새를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저는 그 전문용어로 이제 삐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역에 곳곳에 많아져야 한다는 얘기를 저는 이제 동네 지식이라는 말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전문 용어 좋네요. 삐끼 그런 분들 진짜 많아야 됩니다. 참. 저도 한마디 보태고 싶은데 저는 처음 이 직관서가 주제를 외로움이라고 하셨을 때 첫 번째 제 반응 그 정호승 시인 시 중에 외로우니까 사람이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 외로운 거지 왜 그걸 해결해야 될까? 오히려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운명 중에 하나라는 걸 받아들이고 아까 말씀하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게 외롭게 사는 것이 삶의 방식 중에 하나니까 모습 중에 하나니까 외롭게 잘 사는 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전에 고 선생님께서 그 김만권 씨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정치 철학자들은 파시즘 같은 거 이런 게 전행하는 이유가 외롭기 때문이라고 또 표현하거든요. 그건 이제 실존적인 외로움이 아니라 구조적인 외로움이죠. 아까 말씀하신 웃음의 양극화 같은 그런 문제일 것 같은데 그것은 그런 의미에서는 외로우니까 사람이다의 그 외로움과는 전혀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외로움이라고 같은 말을 쓰지만 그 말이 맥락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것 같고 그런 어떤 위험한 외로움, 고립이라고 사실상 내용이
지울 수 있는 그런 외로움을 해결하는 건 좀 전에 삐끼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호기심이 필요한 것 같고요. 호기심이라는 건 뭐냐면 새로 주변이나 자기 자신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어떤 에너지 같은 게 호기심일 테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그 호기심을 표현할 수 있는 용기 같아요. 그러니까 삐끼에게 있는 게 뭐냐면 용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용기는 보상받을 수도 있지만 실패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무섭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보상을 받든 아니면 성공하든 누군가와 연결되기 위해서 용기를 내지 않으면 연결될 가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그 삐끼의 용기 같은 거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로움과 관련해서 다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철학적으로 봤을 때 인간은 외로울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누구나 1인칭 시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죠? 1인칭 시점이라고 하는 거는 특징이 뭐냐면 매우 사적이고 주관적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유니크합니다. 그러니까 제3자는 나의 1인칭 시점을 절대 점유할 수가 없어요. 예. 이 말이 뭘 의미하느냐? 내가 나 자신과 타인을 바라보는 그 1인칭 관점은 그 누구도 그죠? 가질 수가 없고 들여다볼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한 인간은 섬과 같아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자녀라고 할지라도 자녀의 1인칭 시점을 내가 엿볼 수 없거든요. 나는 늘 제3자로서 그 나의 자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죽기 전까지 타인의 1인칭 시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섬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1인칭 시점을 가지고 고유한 시점을 가지고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때 나와 다른 삶의 이야기가 써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와 다른 삶의 그 다양성을 얼만큼 깊게 풍요롭게 이해하려고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로움이라고 하는 건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는 견딜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책임감 같은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김남희 교수님께서 이제 자유의지 쪽보다는 결정론 쪽으로 지금 외로울 수밖에 없다 인간이니까. 제약이라는 게 있죠. 네, 제약이라는 게 없진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에서는 그냥 눈인사를 하거나 약간 존경을 엘리베이터에서 의원님 만나면 약간의 몸짓으로 당신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예의를 표할 뿐이지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주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거든요.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소통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사회 공동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이상화시키기 쉽지만 사실 공동체는 굉장히 구속하는 관계입니다. 압력을 주기도 하고 어떤 동일성을 강요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목가적으로 이제 전통사회 공동체를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가능한 그런 관계 맺음의 방식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제 주변에서 이제 저보다는 젊은 저희 학생들을 보면은 얼마 전에 저희 학교에 어떤 서울 수도권에 있는 곳에서 이제 대학원을 다니는 분이 찾아왔는데 왜 찾아왔냐면 저한테 무슨 뭘 물어보러 왔다가 저희 학교에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라는 사람은 울산에서 태어나서 울산에서 대학원을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무슨 교차가 있길래 친구냐 했더니 같은 게임을 하는 동호회 단톡방의 친구인데 오랫동안 사귀었고 같이 서로 만났고 얘기를 많이 하고 서로 통하기 때문에 내가 울산에 올 기회가 있어서 그 친구를 만나기로 했다. 근데 의외로 그런 관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심지어는 그런 동호인들이 모여서 이벤트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그 아날로그적으로 만나는 사람보다 훨씬 강한 공속감과 위로를 받거든요. 그래서 관계의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졌기 때문에 여기서도 역시 용기를 좀 낼 필요가 있다. 자기가 가지는 욕구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이상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방식으로 어떤 것들을 시도하고 그걸 만들어 나가는 거 그런 것이 지금은 좀 거의 뭐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아파트라는 게 이렇게 그 구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그 동네 마을에서 살아본 적이 있고 아파트로 가다 보니까 예전에는 마을에서는 이제 선술집에서 제가 늘 모르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리고 거기는 워낙 싸니까 테이블이 한 5개 한번 그 7, 8만 원만 풀어도 전 테이블에
파전 하나씩 쫙 뿌리고 완전히 제가 갑부인 것 같은 착각에 빠지면서 굉장히 이렇게 쏘고 기분이 싸고 좋아졌는데 아파트촌에 사니까 누가 그런 걸 하려는 만약에 한다면 사기꾼 보듯이 할 것 같고 하기도 어렵고 참 구조라는 게 참 공동체성을 도시의 구조라는 게 참 갖기가 참 어려운 측면이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낯설 잘 모르는 아파트 라인에 있는 분이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 층을 탁 눌러준다. 이게 좋은 게 아니고 공포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예, 저도 뭐 허영란 교수님 말씀 동감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강아지를 키우지는 않습니다만 강아지를 그 산책을 시키면 금방 다른 사람들한테 쉽게 말을 걸지 않습니까? 또 강아지 데리고 산책 나온 또 다른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또 아기를 이렇게 안고 이렇게 산책을 하면 길을 걸으면 사람들이 막 말을 걸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는 아기일 수도 있고 강아지일 수도 있고 고양이는 잘 안 따라가죠. 그러니까 책일 수도 있고 그게 뭐 게임일 수도 있고 뭐 SNS 있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어떤 시대의 어떤 변화상에 따라서 그 어떤 미디어는 좀 달라지는 거죠. 그게 수리 미디어일 수도 있고요. 근데 미디어는 달라지지만 과연 미디어가 발전한다고 해서 우리의 어떤 소통 방식이 진화하고 있는가? 이런 점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용기가 필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그 화영남 교수님도 아마 그런 의도로 하신 건 아니겠습니다만 엄청난 용기가 아니라 작은 용기라고 봐요. 좀 뭐 아드로노 같은 철학자는 이제 그걸 한 줌의 용기라고 멋있게 표현하는데 그런 좀 가벼운 용기. 아까 제가 이제 좀 우리 관계도 넥타이를 스트롱 타이의 방식으로 매는 게 아니라 좀 이크 타이로 좀 느슨하게 맨 윗단 위추 정도는 풀고 그렇다고 뭐 내 안에 들어온 자를 끄집어 내지는 마시고요. 그런 어떤 관계들이 우리의 어떤 점도를 그래도 약간 끈끈하게 만드는 바탕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 바탕을 만들어가는 게 좀 중요한데 참 그런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는 않다는 게 좀 고민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고영직 평론가님은 동네 선술집을 자주 이용하다 보니까 삐끼 한 줌의 용기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정이 넘치고 예.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온라인 참여자 익명이네요, 익명. 공동체가 고독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원룸에 혼자 사는 1인 가구입니다. 이웃이 궁금하기도 하지만 너무 낯설고 경계하게 됩니다. 가벼운 목례도 서로 안 하고 지낸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어릴 적만 해도 단지 내 이웃과 인사했는데 점점 더 고독해지는 것 같아요. 해법이 있을까요? 방금 이제 허영란 교수님께서 좀 말씀하신 대목이긴 한데 또 좀 해주시겠습니까? 비학술적으로 얘기해도 될까요? 그러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좀 약간 저음이지만 그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서 분명히 저의 이웃이겠죠. 마주했을 때 이제 도레미파솔 솔음으로 인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밝게. 아 목소리 좋아요. 네네네. 이렇게 밝게 인사하면 웬만하면 밝게 인사해 주시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관계 개선, 이미지 개선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학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그 뭐 연장선에서 말씀드리면 아까 한 줌의 용기라고 하셨는데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한 줌의 선을 넘어 보느냐 아니냐가 비약을 만들어내는데 예를 들면 오늘 뭐 아까 전 선생님 하신 북클럽 저런 북클럽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하면 한번 들어가 보고 거기서 나하고 맞지 않아 해서 그만둬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저희 동네 작은 서점에 들어올 때 누가 하시는지를 한 달 이상 다니면서 계속 염탐하고 그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말 걸고 그다음엔 들어가서 책 보는 척하고 이러면서 이제 작은 용기들을 모아서 관계라는 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그렇게 해서 모든 게 성공하느냐 전혀 아니죠. 아닐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방식으로 자기의 이야기들을 쌓아 나가는 거, 자기의 용기를 쌓아 나가는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제가 뭐 지금은 그런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만 아까 이제 일부에서 세 분 선생님 발표 중에 이제 어떤 그 허문명 선생님께서 이제 감옥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지금 영등포 교도소가 이사 가기 전에 그때 이제 한 16도 동안 매주 목요일인가 이렇게 오전에 2시간 정도를
이제 글쓰기를 이렇게 수업을 했었어요. 저도 뭐 경희대에서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강의를 10년 넘게 했지만 이 감옥에서 하는 게 되게 처음에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제가 비교적 유머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나름 이제 준비를 해가요. 뭐 일테면 뭐 김수환 추기경이 처음으로 젊은 나이에 추기경이 됐을 때 그다 동아일보 기자가 이제 물어보죠. 추기경님 그 외국어 또 잘하시고 뭐 외국말도 잘하셔야 되는데 어떤 말을 제일 잘하십니까? 하니까 거짓말이요. 이런 이제 재치가 있는 분인데 저도 나름 이제 준비해서 했는데 한 번, 두 번 일체 반응이 없어요. 와 진짜 앞에 그 강단에 서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때 진짜 식은땀이 막 등에 착 나는데 그런데 3주째부터 이제 제가 좀 저 사람이 우리 편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거 신뢰관계가 중요하잖아요. 하고 나서 이제 글쓰기를 하면서 너무 이제 쉽게 재밌게 했는데 20분 중에 끝내 글을 안 쓰신 분이 2분이 계셨어요. 그 한 분이 모 대학의 법대 교수님이었고요. 한 분은 서울시 어느 구의회 의원이었습니다. 이른바 먹물들이 자기를 끝내 열지 않은 거예요. 저는 지금 이제 말씀하시니까 자기를 조금씩 드러내고 자기를 좀 더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는 다 아침에 거울 보고 밖에 나올 때 다 하나씩 뭐 인두갑 쓰고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 가지고 쓰고 나오잖아요. 그걸 뭐 다른 말로 4글자로 페르소나라고도 하고 그런 것처럼 그런데 조금은 자기를 좀 다른 사람 앞에 오픈할 수 있는 그게 좀 사실은 엄청난 용기인데요. 저는 글을 써보는 것, 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구절을 남들 앞에 낭독을 해보는 것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고영진님 영등포 교도소에서 강의할 때 얼마나 힘드셨을지 참 상상이 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자기를 표현할 줄 저도 이제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가만히 침묵을 지키고 있으면 상당히 있어 보이고 사람들이 엄청난 인간으로 이렇게 추앙해 줄 줄 알고 근데 아무도 안 알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보처럼 이렇게 스스럼 없이 얘기를 해야 편해지고 관계도 이렇게 소통이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편하게 살라고 그러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이제 마지막 질문이네요. 자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타인, 옆 사람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아주 교과서적인 답인데 의견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으로 자기를 볼 줄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 자기 객관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를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이 어쩌면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려고 노력해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그 헌무영 선생님께서 이제 사람의 말을 믿지 않는다고 했는데 뭐 저도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정말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듣고 산 것 같은데 본인의 말과 본인이 전혀 다른 경우를 정말 많이 보거든요. 그럴 때 드는 두려움은 나도 저럴까 이런 두려움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렇게 거울을 비춰볼 수밖에 없는 거. 그런 의미에서는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고 그리고 그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자기를 신뢰하는 거 그게 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자기를 보면 좋아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그다 심지어 자기는 자기에 대해 더 많이 알잖아요. 심지어는 자기의 그림자까지도. 그런 의미에서 자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출발해야 관계 맺음이라는 게 건강한 어떤 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허영동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찔리죠? 우리 딸이 그러는데 아빠 다른 데서 강의 안 하고 글 쓰는 것처럼 살아봐. 그래서 찔려서 그냥 또 다른 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특히 그런 것 같은데요. 일본의 이제 이 철학자 가라타니 고진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약간 스노비즘 같은 게 되게 있잖아요. 좀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스노비즘의 문화가 되게 팽배해 있고 요즘 뭐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경제적 자유 이런 말 되게 듣기 싫은 말인데 마치 이제 젊었을 때부터 뭐 주식 투자하고 돈에 공부해서 어떤 그 자유를 얻어야 되고 마치 자유를 얻는 것처럼 착각해서 그게 마치 뭐 좋은 삶인 것처럼 유포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거 말짱 저는 그런 말에 절대 현혹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아까 농담처럼 제가 이제 저는 고용직이지 고용직이 아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2008년도에 이제 직장 생활을 그때 그만두고 다시는 이제 고용직의 삶을 살지 않겠다. 이건 뭐 솔직히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노예 노동의 삶이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것도 그런 건데요. 좀 이렇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는 되게 관심이 많은데 내가 남들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봐야 되는 게 아닐까? 그게 요즘 뭐 삶의 전환, 뭐 인생의 직관서가도 이 인생의 어떤 전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문체부랑 문체부에서 추진했던 인생나눔 그 할 때 이제 생애 전환 학교라는 책을 기획해서 같이 책을 냈는데 이 전환이라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전환은 어느 때 오느냐? 많은 경우에 이 상실의 경험에서 오게 됩니다. 제가 한 5, 6년 전에 건강을 크게 좀 아픈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건강을 잃거나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이 상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배우는 게 필요한데 우리는 이렇게 움켜진 손을 쉽게 펴지 않고 손이 안으로 굳게 마련인데 누군가를 향해서 쉽게 뻗으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자꾸 좀 일상에서 연습을 해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중요하신 말씀인데 지금 이제 준비된 질문은 끝났는데 그래도 지금 눈빛들이 좀 약간 아쉬워하고 그 외로움과 고독에 대해서 또 우리 기다리는 그 여기 지금 온라인으로 접촉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한 말씀씩 그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을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동완 교수님. 네,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타인을 신뢰하는 그 물음에 대해서 잠깐 좀 사족을 붙이자면 우리가 유전자 조작하고 관련해서 좀 생각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수업 중에 유전자 조작을 통해 가지고 외모는 차은우, 운동 능력은 손흥민, IQ는 아인슈타인으로 만약에 태어나겠다고 한다면 태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찬성하겠습니까? 반대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과반수 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특정한 신체적 능력과 정신적 능력이 우월하게 갖춰진 인간이 태어나게 되는 때 마냥 좋을 것 같지만은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신뢰가 깨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성공했을 때 자신이 노력해서 성공한 게 아니라 부모 잘 만나서 돈으로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넌 성공한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걸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은 신뢰라고 하는 게 어디서 생기느냐. 결국에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제약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난관들을 극복하고 내 것을 공정한 방식으로 얻었을 때 그리고 사회가 그것을 인정했을 때 자기 삶에 대한 진정성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이거를 체험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가 노력한 것에 대한 어떤 공정한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지만 또 이런 문화가 가능할 텐데요.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성공하거나 뭔가 좋은 길을 가는 사람들을 봤을 때 당신도 나처럼 진정성 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이제 추체험이라고 하죠. 추체험을 할 때 이런 신뢰가 형성되고 체험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아주 김남환 교수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도 김남환 교수님이 이렇게 상담도 전공하시니까 그러실 텐데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한 사람은 그냥 아무런 그 너무나 그 부잣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한 사람은 고통스러운데 자기 찌질한 얘기를 하려면은 정말 이게 해소가 안 되죠. 똑같이 같이 찌질해줘야 이게 조금 그 자체로 해소가 되지. 한 사람은 너무 품위 있고 고상하고 나만 찌질하면 이게 정말 얘기하다가도 더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같은 처지에서 같이 고통스럽고 같이 힘든 이렇게 상황에서 비올 때 같이 우산을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이제 오늘 뭐 얘기했던 주제들을 좀 정리해 보면 핵심이 약간의 일상에서 작은 시도, 작은 용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된 것 같은데 이제 젊은 시절에는 빈 날들이 많잖아요. 앞으로 다가올 날이 많으니까 채울 것들이 많아서 수정할 것보다는 뭘로 채울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이제 나이가 자꾸 들면 들수록 이미 너무 많이 채워져 있어가지고 이 채워진 것들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게 되는데 그런 변화를 또는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용기는 언제 내야 되느냐
지금 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이 이제 저는 약간 나이가 많은 편에 속하니까 살아보니까 그냥 오늘 하루가 모여서 내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게 너무 엄청나면서도 자명한 진리여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싶으면 오늘 말을 걸어야 되고 내가 어떤 데서 뭘 하는지 궁금하면 오늘 한번 알아봐야 되고 근데 그 오늘은 이제 기계적으로 오늘이 아니라 오늘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까운 날들이죠. 내가 뭘 시도할 수 있을 때, 가지고 있을 때, 해볼 수 있을 때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중요하신 말씀이네요. 저도 얼마 전에 암으로 이제 죽은 제 친구가 이제 유고작을 내는데 꽃지기 전에 꽃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꽃지기 전에 만나고 싶은 사람 바로 오늘 만나라. 오늘 정말 여기 잘 오셨습니다. 오늘 바로 하지 않으면 영원히 만날 수 없습니다. 또 우리 권기. 예. 저는 하루하루의 일상을 내가 꿈꾸는 이상으로 좀 바꿀 수 있고 내가 꿈꾸는 이상을 또 하루하루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가장 이제 이상적이겠죠. 그런데 이게 참 쉽지는 않죠. 그래서 아까 이제 김남은 교수님 이 상담이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 상담이란 한자가 되게 심오한 것 같아요. 이 나무 목자의 눈목자, 나무가 커가는 것을 보는 거고 또 이 담자를 보면 말씀 한자에 불화자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면 이 마음의 불들이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친구예요. 아까 전남 고흥에 그 작년에 제가 12월 달에 어느 30대 여성 청년이 저에게 지역 소멸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나에게는 동료의 부재라고 했던 그 말이 어쩌면 친구, 프랑스 말로 친구란 말이 꽃뱅이란 말인데 그 말이 이제 빵을 같이 나눠 먹는 그 사이를 뜻하는 말이에요. 어쩌면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서로 이렇게 그 나무가 커가는 것을 보는 것처럼 상대가 커가는 모습을 보고 좀 방향을 좀 잘 잡고 가는지 그것을 같이 때로는 지적들도 하고 때로는 대놓고 돌직구도 날릴 수 있는 그런 친구를 곁에 두는 것 이게 어쩌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진짜 가장 좋은 상담가가 정말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죠. 서로의 불을 꺼주는 사이. 정말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허영란 교수님, 고영직 문학평론가님, 김남호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